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새해가 되면 야심차게 이런저런 목표들 세우죠. 요즘은 그 목표 달성을 도와줄 앱을 깔아서 실천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새해 맞은 지 열흘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실천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새해 단골 목표 하면 보통 금연, 다이어트 이런 거 꼭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작심삼일이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이 새해에 세운 목표 우리 모두 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할 겸 해가지고 신년기획 작심삼일 타파 프로젝트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금연을 목표로 하는 분들 도와드리겠어요.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금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연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한금연학회 회장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의 백유진 교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담배 피우다 끊으셨나요? 네, 끊은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네.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본 분이 금연협회 회장 맡으면 전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담배도 피우다가 본인이 끊어보신 분, 이런 분들이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흡연율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2018년 현재 이제 남성 흡연율이 문제인데요. 36.7% 정도로 나오니까 아직 여전히 높고요. 특히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나 전자담배 사용자는 포함이 안 된 수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합치면 한 40% 가까이 아직도 네. OECD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남성 흡연율이 한 20% 초반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럼 우리가 저희 여전히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요. 예. 80년대 막 이럴 때는 남성 흡연율이 거의 60-70% 아니었어요? 80%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 심지어 병원에 이제 강의실이 있었는데 강의실에서 다 담배를 폈습니다. 네. 그때가 19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교수님도 담배를 피고 학생들도 물론 담배를 피고. 근데 그 병원이 어린이 병원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아직 여전히, 멀었다. 예, 한참 멀었죠. 이게 남성 흡연율이고 요즘 또 여성 흡연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여성 흡연율은 이제 통계 수치로는 한 5%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흡연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배 정도 이상 높을 거다. 예.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관련형 전자담배 또 그거 말고 무슨 액상형도 있고 전자담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참 말들이 많잖아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예. 각종 전자담배 관련형이건 액상형이건 뭐든지 간에 이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 맞아요? 틀려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액상형 전자담배나 관련형 전자담배는 굉장히 최신 담배 제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담배 회사가 그 성분을 계속해서 첨가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가는 성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거 일반 담배하고 그 성분에서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그 성분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일반 담배 들어가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안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가 이제 우리가 담배 회사에서 필터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니코틴, 저타르 담배 이런 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많이 속았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에 의한 사망이나 질병의 관리는 그런 어떤 비율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배에 의한 새로운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담배에 의한 폐암 조직 형태하고 최근에 최신 나온 담배에 의한 폐암 조직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담배 회사와 그게 일부 이제 동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라도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하려면 거기에 있는 성분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식약처 FDA에서 일정 리스트되어 있는 성분만 공개를 하도록 네.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죠. 그 정도 법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어떤 담배 성분을 공개하는 담배 회사에서 그 법안을 이제 제출을 했긴 했는데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참. 그러니까 모르는 성분들이 많으니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있겠죠. 가령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문제가 된 게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이제 DHC라고 해서 일종의 그 대마초 성분을 액상으로 만든 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중증 폐렴을 일으켜 가지고 미국에서 예.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를 일으켜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형이든 무슨 뭐 전자담배가 됐건 뭐 그냥 연초가 됐건 다 듣는 게 좋습니다. 다 안 좋다. 예. 그리고 이 담배와 질병 사이의 연관관계는 수도 없이 연구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기존 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예. 돼 있는데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와 액상 전자담배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직 연구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기존 부족하죠. 담배하고 보면 기존 담배하고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끔씩 이제 담배를 한 20개비 피다가 줄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하루에 3개비, 4개비 이렇게 줄였다. 근데 여전히 어떤 특정 질병, 심장마비, 중풍 이런 거는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장기에 대한 영향이 네. 폐에 대한 영향, 심장에 대한 영향, 뇌에 대한 영향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연기가. 그래서 심장마비, 중풍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완전히 예방하기 위한 거는 네. 한 개비도 되지 않는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네. 그런데 담배 끊기 어려운 거는 이게 중독성 때문이잖아요. 그 중독성도 그 중독성의 메커니즘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메커니즘은 결국에는 이제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담배에 아주 특이적으로 많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담배 회사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중독성을 강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일부러 중독성을 강화하는. 그게 이제 가향 물질이라든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일반 담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서 담배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가 말아 피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제품인데 네. 예, 이제 일반인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더 부드럽다는 거는 사실은 안에 여러 가지 첨가 물질을 집어넣어서 인체에 흡수될 때 아주 부드러운 이제 풍미라든지 잘 흡수되게.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중독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향 물질에 대한 금지, 첨가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법안들을 또 국회에 이제 제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제 통과될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담배의 중독성이 대마초 중독성보다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독도 일시적인 중독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독이 다른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 중독은 굉장히 교모하게 그렇게 중독성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년 끊었다고 하는 분들도 좀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이러면 바로 또 담배를 다시 재흡연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언제든지 담배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5년 끊었다 이렇게 표현 쓰시는데 정확한 말로는 5년 참고 있다가 맞다면서요. 끊는다는 게 없다. 참는 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우리가 금연을 시도할 때 한두 달 참기 이제 어려운 정도와 네.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한 99%는 이제 그런 니코틴에 대한 어떤 의존이라든지 갈망은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1% 정도 씨앗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기억은 영원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 어느 트리거, 방아쇠에 되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한번 딱 피면은 다시 불길이 확 치솟아 오르듯이 그러니까요. 예, 다시 이제 피게 되는 거죠. 그다음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흡연자한테 더 취약하다. 예.
또 담배의 어떤 특정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더 용이하게 하더라. 예. 맞아요? 예.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모든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세균, 결핵, 폐결핵 이런 거에 흡연자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 이런 내용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유사한 그런 패턴의 취약성을 흡연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호흡기 질환이라는 게 호흡기를 통해서 뭔가 나쁜 균이 됐건 바이러스가 됐건 들어가는 건데 예.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는 자꾸 담배 피우느라고 입 벌리고 뭐 하는 사람이 나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입 벌리는 것 자체도 노출의 위험성을 높이지만은 담배에 이제 들어있는 결국 이제 니코틴 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세포에 더 쉽게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 침투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면은 이렇게 왕관처럼 울퉁불퉁한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폐에 있는 특정 효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하는데요. 그 효소가 그 폐 조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 이제 결합되도록 흡연이 만드는 거죠. 특히 니코틴이.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하고 염증도 더 많이 일으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흡연자들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지금 뭐 관심을 끌고 있지만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도 흡연자가 더 굉장히 다른 질병으로 뭐 이렇게 사망하는 예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6만 8천 명이 흡연에 의해서 사망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갑자기 생긴 거지만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이제 흡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되겠죠. 6만 8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질병에서 그 질병의 원인이 흡연이었던 이런 겁니까? 그 사망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사망자 수가 한 2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6만 8천 명이면은 약 한 27% 정도가 지금 현재 사망자 수의 27%가 흡연 때문에 사망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90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무슨 소리냐.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 풀어가지고 그나마 그 생명을 연장한 사람의 숫자도 따지고 보면 수십만 넘을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통해서 잠시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는 담배 피고 돌아온다고 해소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해결이 돼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어떤 의존성 물질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의 어떤 대응력이랄까 이제 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의 기회도 이제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게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한 대 피면 좀 풀리는 느낌, 일시적인 느낌은 사실은 금단 증상의 일종일 수도 있거든요. 담배를 안 피고 있다가 뭔가 짜증이 날 텐데 피면 좋아지는 그런 느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금 관리하는 다른 방법을 배워야지 담배를 통해서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말이 안 되더라. 예. 실제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높아요. 그분들이. 흡연자들이. 예. 그 담배값을 팍 올리면은 그 흡연율이 뚝 떨어지더라. 뭐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팍 안 올려서 그런지 우리나라도 2015년에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1년에 1%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비가격 정책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담배 규제 정책을 해도 1년에 1% 떨어뜨리면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 건데 2015년 당시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3% 이 정도 4%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약발이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물가 연동제로 담배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담배 가격 수준은 OECD 중에서 뭐 제일 꼴찌라고 보시면 되죠. 4,500원 정도면은 보통 한
한 8달러에서 10달러 정도는 하거든요, 평균. 8, 9천 원, 만 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호주 같은 경우에 2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흡연율이 굉장히 낮죠. 10% 이하거든요. 남성 흡연율이. 그러니까 이게 담배 판매한 수익이 정부 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담배세가. 그것 때문에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배값을 대폭 올리겠습니다라고 처음 말은 꺼내놓고 슬금슬금 줄여요. 서민을 위한다는 식의 정책인 양 하면서. 그런데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저소득층이 흡연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또 너무 올리면은 어쨌든 초기에는 임팩트가 저소득층, 취약층이 많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더 많이 끊긴 하지만. 특히 저소득층은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고 사망에 이르고 할 확률도 더 높은 분들이잖아요. 더 높죠. 건강 불형평성이 훨씬 더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도 더 하고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상론적인 또 이야기와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세금 올리는 문제는 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또 거쳐서 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올려야 될지 보건 경제학적으로도 사실은 흡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스트레스도 풀고 뭐 생산성도 올린다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흡연에 의한 경제학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이미 사회적 밝혀져 손실.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흡연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 구명 광고 보니까 아주 딱 명시적으로 흡연은 질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질병이에요?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담배 사용 장애라는 질병 코드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정신과적 질병이고 아니면 이제 니코틴 의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끊기가 어려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만성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피는 거고 그렇죠. 재발한다는 거는 끊었다가 피고 끊었다가 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금연한다고 하는 얘기 들을 때 거기에 대꾸하는 말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또 끊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담배 끊는 거는 굉장히 쉽다. 나는 매일 끊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예. 또 끊었어? 이거는 그야말로 끊겠다고 해놓고 며칠 못 가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를 이렇게 끊으면 굉장히 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개인적 수준의 어떤 책임으로 흡연 문제를 돌리는 거고 사실은 사회적 책임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흡연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행동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집단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 네. 차원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네. 특히 청소년. 이게 이제 청소년 흡연율이라든지 신종 담배라고 하는 전자담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청소년층에서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그런 어떤 담배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 이게 전 세계적인 사실 보건 당국의 예.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전자담배 유해성이라든지 또 담배 가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신종 물질들이 들어가면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예. 사회적인 얘기들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부터는 작심삼일 타파하니까요. 예.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금연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하나의 질병이라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정을 해서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이제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이 상담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일종의 물질 중독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중독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금연 보조제 또는 금연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네. 최소 3배 내지 5배. 3배 내지 5배. 예. 그럼 이 상담은 어느 전문의하고 해야 돼요? 정신과 전문의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금연 상담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하고는 좀 달리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료인들도 하고도 간단하게는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금연 상담사 그렇죠. 혹은 금연 콜센터에 금연 상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점이 금연할 때 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상담도 해주고 예. 가까운 병의원 혹은 보건소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 금연 치료 서비스가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다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료 거의 아니? 무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금연 캠프라고 해서 심지어 4박 5일 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게 2015년에 담배값 인상 재원으로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4박 5일을 입원을 해서?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 프로그램이나 뭐 신체적인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거기다가 약물 투여,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담배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검사도 해주거든요. 예. 폐 CT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게 다 공짜예요, 그럼? 공짜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누구는 아니고 담배를 최소한 이제 20년 이상 피고 니코틴 중독이 좀 심해서 담배를 여러 번 끊는 걸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실패한 분들, 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은 뭐 대부분이 그런데 고위험군이거든요. 맞아요. 나이가 40, 한 50 넘어가면 고위험군이니까 특히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각종 암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대상이에요. 우선 대상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신청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4박 5일이라는 기간이 금단 증상이 가장 이렇게 심하게 올라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피크가 언제예요? 그게 이틀째입니다. 48시간, 24일 48시간째니까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끔 같은 이제 흡연했던 금연 시도하는 동료들과 같이 이제 입소를 하는 거니까 네. 훨씬 더 서로 도와가면서 예. 품앗이해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 4박 5일을 휴가를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금연 캠프는 뭐 병원하고 보건소 다 있어요? 아니면 뭐 몇몇 군데만 있어요? 그게 전국에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의사, 간호사, 심리 상담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달라붙어서 굉장히 철저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금연 성공률이 당연히 굉장히 제일 높습니다. 예, 한 60% 6개월 성공률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센 거네요. 제일 센 겁니다. 예. 근데 이것도 공짜다. 예. 근데 그거 말고는 그냥 보건소나 일반 병원 그 이런 데 가서 상담하고 네. 금연 보조제나 금연 약물 처방받고 이런 것들이 다 역시 공짜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초기에 뭐 한 20% 자기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이수를 하면은 100% 환급을 해주니까 공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금연 보조제나 금연 약물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똑같은 약물인데요. 금연 보조제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그런 약을 금연 보조제라고 하고 금연 약물은 꼭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먹는 약을 금연 약이라고 사실은 똑같은 약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성분이 같아요, 그럼? 성분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니코틴 보조제라고 해서 니코틴 대체제라고 해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니코틴 사탕이 이제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가 있는 양이나 혹은 흡수되는 속도가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농도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못 견디는 게 금단 현상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주는 게 미량의 니코틴을 투입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제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한 8주 정도 쓰면은 그 8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점점 몸이 적응을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또 양을 줄여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니코틴 보조제고 금연 약물은 이제 금연을 위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특정한 약물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투여를 하면은 우리가 니코틴하고 비슷한 그런 양리 작용을 통해서 뇌의 그 중독 중추를 조금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니코틴이 없이도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금단 증상이나 허병 갈망이 없이 그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금연 약물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방에 들어가는 거죠. 네. 또 부작용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연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되니까 그거는 보건소에서는 못 바꾸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있는 의사 경우에는 상담하고 이제 처방이 나면 가능하지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금연 보조제인 니코틴 대체제를 금연 상담사만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더 좀 그 확실하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의사와 상담하고 금연 약물 처방까지를 받아라. 예, 그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탕이나 은단에 의존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대체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중독도 있고 행동에 의한 중독도 있기 때문에 행동을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한데 은단 정도에 중독된다고 크게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는 이제 보이지 않는데 뭐 사탕도 마찬가지인데 사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당이 좀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금연 후에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건강한 식습관은 결국에는 오이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칼로리가 적고 담백한 야채 위주로 이제 조금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수가 굉장히 물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생수 한 500ml짜리 그 생수통을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면서 니코틴이 빠져나가고 희석이 되는구나. 고맙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하나의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하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끊기는 상당히 생각보다 힘들고요. 서너 번의 시도 끝에 성공을 한다.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또 해보시고 또 실패하더라도 실패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시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끝내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50대에 많은 분들이 과거 흡연자입니다. 지금은 담배를 안 피고 있거든요. 성공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에 조금 도움은 받고 약도 좀 처방을 받아서 열심히 드시고 그렇게 하면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이건 내가 독한 마음 먹고 하루아침에 딱 안 피면 돼. 그게 아니라 남한테 의존하고 도움받고 상담도 하고 맞습니다. 패치도 붙이고 약도 먹고 이래야 되더라. 그런 전방위적인 그런 어떤 지원을 통해서 좋은 파이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잘난 체 하시다가는 어차피 실패하니까 5%밖에 안 되거든 인력 금연 성공률이. 근데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은 한 2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심 3일타파 프로젝트 오늘 첫 번째 날 금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한금연학회 회장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